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 김윤옥 씨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 기소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로 평가하고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칭하는 등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미연구소의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은 예산 심사 당시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에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엔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구소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실무회담에서 장소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주장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3국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대란이 사그러지지 않자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아파트와 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상습 성범죄자가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닷새 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겨졌죠. 46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인데 검찰이 오늘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못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9일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혐의 대부분은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 원 등 뇌물액은 110억 원, 다스에서 빼돌린 횡령액 350억 원 등 뇌물과 횡령 규모만 460억 원에 달합니다.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윤옥 씨 등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그동안 옥중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 27부에 배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판 준비 기일까지 15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핵심은 다스가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115억 원, 횡령 350억 원 혐의가 다스와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령했다는 350억 원은 다스의 비자금이고 뇌물 110억 원 안에는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으로 대납한 67억 원이 들어있기에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350억 원 플러스 67억 원에서 총 417억 원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보관돼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일까요? 여기엔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청계재단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이 영포빌딩에 파견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호원은 당시 김인종 경호처장의 지시로 영포빌딩으로 출퇴근했는데
이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대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를 전담 경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호원은 김 씨가 병으로 쓰러진 이후 김 씨가 관리하던 금고를 개봉할 때 직접 참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에는 경호 대상을 대통령 직계가족이나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MB 친형들에 대한 경호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다스 비자금 등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영포 빌딩에서 관리하게 하고 경호처를 통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포 빌딩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문서와 자료들이 대거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부적절한 경호가 이뤄진 배경을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재산 관리인들에게도 경호가 붙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할 때 쓴 자금 6억 원은 MB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준 거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을 했었죠.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등록대는 없던 돈이니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크겠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12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큰 소득이 없던 시영 씨가 고가의 땅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시영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검은 시영 씨가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용증을 쓰고 자택 붙박이장에 쌓아둔 현금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억 원을 이 회장이 아닌 어머니인 김윤옥 여사가 준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고 재산 등록에 포함된 돈도 아니었다며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억 5천만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김윤옥 여사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고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을 준비하면서 대형 로펌의 소송을 맡기고 삼성그룹의 소송 비용을 대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은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회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소송비로 준 금액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당시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중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회장이 뇌물 제공을 통해 2009년 12월 특별 사면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법인카드를 추가로 사용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사적으로 쓴 카드가 하나 더 발견된 겁니다. 이에 따라 금액도 5억 7천만 원으로 또 늘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다스의 법인카드입니다. 다스 임직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받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도 지난 1995년 7월부터 12년 동안 모두 1,796차례에 걸쳐 4억 500만 원을 쓴 것으로 적시했는데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카드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 카드 역시 김은옥 여사의 병원비 등으로 1억 6천만 원에서 모두 합쳐 5억 7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용 내역은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당시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친척들에게 제공한 카드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만약 뇌물액 110억 원이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이 돈을 환수합니다. 우선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논현동 자택이 영순위로 꼽힙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1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자택이 가장 먼저 동결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택은 현재 시가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우선이고 부족할 경우 차명 재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가평 별장과 이촌동 상가 등을 차명 보유했다고 적시한 만큼 이들 부동산도 추징보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3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무술 옥사라며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한 겁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기소가 발표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 시점에 맞춰 미리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 기소는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결과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는 무술 옥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를 의미하는 무술년과 감옥에 갇힌 사건을 뜻하는 옥사를 합쳐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앞서 구치소를 찾은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다투겠다는. 오후에는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등 측근과 일부 가족이 면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자료 열람을 통해 본격적인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다스는 내게 아니고 주주들의 것. 그리고 나는 가족 회사에 조언만 해줬다라고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자신은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 등에서 조언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한 건 소송비 대가가 아닌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IOC 위원인 이 회장을 사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도 보고나 지시한 적 없다면서 직원들이 예산을 전용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11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최소 20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뇌물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반면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는 8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3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본인이 불리해지고 항소를 하자니 명분이 없거든요. 이미 재판 거부라는 자충수를 뒀으니까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항소 결정 여부 등 재판 전략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로부터 일주일이라는 항소 시한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의사와 별도로 12일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루트로든지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피고인 측 항소는 취하되지만 검찰이 이번 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2심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실한 재판 참여도 형량 감경 사유가 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재판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소 마감까지 앞으로 나흘, 박 전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 우선 장소입니다. 북한은 평양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제3의 장소인 몽골이나 스웨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곳들로요. 고종수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물밑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양국은 우선 상징성이 큰 회담 장소 선정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와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당시처럼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평양을 원하지만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asked for a meeting in Pyongyang. Not really sure that the White House is going to be up for that, but Mongolia, the capital of Mongolia, has also. 평양도 워싱턴도 아닌 제3국 중엔 몽골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중립국을 표방하는 몽골은 미국과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같이 할 정도로 관계가 좋고 북한과의 관계도 유서가 깊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평단 철도로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몽골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유치를 하겠다고 발부 나서기 때문에.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도 미국의 대북 영사 업무까지 맡고 있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애초 유력한 미북 회담 개최지로 거론된 바 있는 판문점에 대해선 한국에 지나치게 중재 역할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1000여 명이 참석했던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 올해는 외국인 참가자가 절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은 미국인 참가자가 많았었거든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긴장감 속에 총소리가 울리자 참가자 수백 명이 동시에 뛰어나갑니다. 매년 4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 5km 달리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 대회에는 수많은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자들이 김일성 광장, 미래과학자 거리 등 평양의 대표적인 명소 곳곳을 통과하자 주민들이 나와 격려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참가가 허용됐습니다. And all the people at the stadium waiting for me and waiting for us, I was really motivated, to push towards the stadium. 2014년부터 외국인 참가도 허용된 이 마라톤 대회는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올해는 43개 나라에서 외국인 429명이 참가했는데 1000여 명이 참가했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최근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오토원별 사망 사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김인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같이 갔었던 여비서가 알고 보니 인턴이었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야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비서 동반 황제 외유라고 적힌 팻말이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칼날을 세웠고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과 심지어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것도 관행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법한 출장으로 결론 났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또 당사자 소명과 관련자 진술을 들었고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침에도 만났고 점심에도 만났지만 각자 자기들 얘기만 하다가 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됐고 대정부 질문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죠. 여전히 4월 국회는 파행인 겁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정세균 의장 주재 회동과 오찬 회동까지 이어졌지만 개헌안과 방송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놓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저분들은 추경과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서 체포동의안 와 있는 홍문종 의원의 방탄국회를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근래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지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까?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개최 등도 줄줄이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강행하고 말고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단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가 되고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3월 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마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여유 자금으로 청년 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위해 두 곳에서만 경선을 하기로 했었죠.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지역인데 오늘 이곳들의 후보가 다 결정됐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경북도지사 후보에는 득표율 32.6%를 기록한 경북 김천의 3선 국회의원인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힘차게 노력하겠다는 첫 약속을 지키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현 시장이 득표율 50%를 기록하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압승의 힘으로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이로써 경북 지역에선 이철우 후보와 민주당 오중기 후보, 바른미래당 권오을, 박재용 예비후보가 준비 중이고 대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후보를 선정 중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선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반발해 법안에 소장을 제출하는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천도 마무리 국면이니 멀리 보고 가자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삼성증권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37분 동안이나 허둥지둥하는 사이 직원들은 회사의 만류에도,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한몫 챙기느라 바빴던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배당금 28억 원이 아닌 28억 주가 입고됩니다. 삼성증권이 오류를 인지한 건 1분 뒤인 9시 31분. 8분 후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하고 9시 45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잘못된 주식이니 팔지 말라고 공지를 띄웁니다. 하지만 직원 16명은 회사 측의 경고에도 주식 501만 주를 내다 팔았고 주가는 급락합니다. 삼성증권이 시스템상으로 임직원 주문을 차단한 건 무려 37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37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전날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뒤 팀장 결제가 끝났고 하루가 지나도록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할인이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권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2달여 만에 가동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혼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만 하고 실제로 뭘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질타한 국회 역시 뒤늦은 질타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종일 외부에서 전화 받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온갖 종류의 마스크도 착용이 불가능하고 피가 섞인 점액질이 코를 막고 있고, 국회 미세먼지 특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호소하자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거 해면 뭐 하겠어요. 재탕, 삼탕, 알맹이 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자 매서운 질타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중국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환경부 장관님, 오늘 보니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를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을 만나서 항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지만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내내 국회 내 미세먼지 특위 역시 개점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뒷북질타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벌써부터 재활용품을 정상적으로 수거해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파트는 아닙니다. 급기야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지자체가 직접 다 수거해 가라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배드민턴장에 비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며칠째 수거가 안 되는 바람에 옮겨놓은 겁니다. 경관이 좋은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함으로써 주거 환경에도 커다란 저해 요소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수거할수록 손해만 보는 비닐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의 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수거를 멈춘 뒤 지금은 그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폐지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놓고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거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수거업체와 각각 계약을 하는 구조입니다. 환경부가 수거를 재개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빠져있는 셈입니다.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직접 수거해야 한다고 집단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익이 없어진 만큼 일반 쓰레기처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했을 때 수익이 되냐 안 되냐, 생산성이 있냐 없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수익이 없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생활 폐기물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환경부 발표를 접한 입주민과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의 핑퐁 게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함께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도망을 갔고 결국 베트남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상습 성범죄자였지만 법원은 전자발찌가 있으니까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전자발찌를 부수고 떠난 거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신모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출국 당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출국한 게 확인되고 베트남 주재, 그 영사관, 그다음에 베트남 공안들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은 신 씨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데다 2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력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도주의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씨가 영장 기각 닷새 만에 해외로 도주할 수 있는 빌미를 법원이 준 셈입니다. 이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도주할 염려가 큰 거죠. 법원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검거 사흘 뒤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대낮에 금은방에 혼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하루 만에 붙잡혔지만 일부 귀금속은 길에 버렸다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금은방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1시간 남짓 흐르고 빨간 후드티에 검정 마스크를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가방을 손에 쥐고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20대 2인조 강도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대범하게도 대낮에 이렇게 도심가에 있는 금은방을 노렸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인 한 명이 자수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충북 보은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하루 만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캐피탈이나 이런 사채를 써가지고 족족장도 날라오고 가압류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은 이들을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낙태율을 절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낙태를 못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오를 거라 생각한 건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5명.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OECD 합계 출산율 기준인 1.3명과 비교해도 우리는 한참이나 뒤떨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죠. 이렇게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미혼모를 포함한 혼인 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2000년 5,540명에서 2016년엔 7,781명으로 늘었죠. 이를 예상했는지 당시 정부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줄 테니 아이를 낳아 키우며 공부도 해라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 덕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2009년을 거점으로 혼인 후의 자녀들은 급증했고 그만큼 미혼모도 늘어났죠.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불과 얼마 못 갔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2010년 120억 원에서 2012년 29억 원으로 무려 100억 원이나 깎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낙태를 금지해봤자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고 미혼모는 더 살기 힘들어져 버려지는 아이만 늘어났던 셈입니다. 오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공개적으로 따져본다고 합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게 하려면 우선은 키울 수 있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모에게 삶의 결정권을 주던지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책부터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 하지만 책임은 혼자 져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여자 혼자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키워야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봄이 되면 서울에서는 밤마다 음식을 파는 야시장이 열리는 곳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남겨진 음식 쓰레기가 아주 골칩니다. 수거 인력이 있어도 엄청난 쓰레기 양에 치이거든요.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수많은 푸드트럭과 상점들이 공원을 환하게 밝힙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꼬치 메뉴를 파는 한 푸드트럭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이른바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지난해에만 50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시민들에게는 큰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상춘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악취와 쓰레기만 남습니다. 야시장이 파할 무렵이 되자 이렇게 곳곳에는 버려진 쓰레기와 음식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마련된 곳 주변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면 먹다 남은 음식물과 포장용기 등으로 공원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쓰레기통까지는 고작 몇백 미터에 불과한데 귀찮은 마음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해요. 딱히 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난 2015년부터 야시장을 운영해온 서울시도 매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야시장마다 청소 인력을 배치하긴 하지만 워낙 많은 시민들이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찾아내는 10명 이상 청소 인력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개선돼야지.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시민의식.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여름이 벌써 걱정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홍콩에서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 수억 원어치를 운반해주겠다고 하고는 이를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밀반입 하는 금괴는 빼돌려도 신고를 못할 거라 생각한 거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인근의 한 커피숍입니다. 남녀가 무리지어 앉아있는 곳에서 남성 2명이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탁자에 여성 속옷을 펼쳐놓더니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성 속옷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금괴 8kg, 4억 원어치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바로 입국하는 경우 통관 절차가 엄격하고 감독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입국을. 이들은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했지만 금괴를 일본 내 또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금괴를 모두 팔아 유용비로 탕진해버렸습니다. 경찰은 금괴를 빼돌린 조직폭력배 등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방치된 채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의 새끼들이 섬진강에 방사됐습니다. 사냥기술, 수영기술을 인공계곡에서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어른 팔 길이밖에 안 되는 수달이 우유병 젖꼭지를 쉬지 않고 빱니다. 배가 부르자 담요에 몸을 비비며 잠을 청합니다. 지난해 10월 지리산에서 방치된 채 발견된 1살 미만의 수달입니다. 지난해 8월 같은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어린 수달은 사육장에서 나는 작은 문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잡은 물고기를 놓치기까지 합니다. 수달들을 넘겨받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미와 함께였다면 자연스럽게 터득했을 사냥과 수영 기술을 인공계곡에서 가르쳤습니다. 훈련 넉 달 뒤 수달들은 물고기를 거칠게 물어뜯어 먹거나 먹이 경쟁을 하는 등 한국 수상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운 야행성을 회복했습니다. 수달은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었고 환경오염까지 겹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방사된 수달이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섬진강 상류에 수달을 방사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사지 주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적응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보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이 지수는 94.8. 100 미치면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11주 연속 100을 넘었는데 3개월 만에 그 기세가 꺾인 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건데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급매물은 이미 거의 다 소진됐고 지금은 매물 자체가 다 귀해졌거든요. 사려는 사람도 줄었지만 팔려는 사람도 준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서울의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올 초만 해도 거래가 활발한 곳 중 한 군데였지만 지난 일주일은 문의 전화마저 뚝 끊겼습니다. 돈 들고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우리가 권유를 해도 안 사요. 막 쓸 것 같아서 절대 지금 안 사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가격이 확 싸진 것도 아닙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지난달까지 대부분 소진되면서 최고 호가는 연초보다 오히려 5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팔아야 하는 게 아닌 만큼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파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주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팔 생각도 아니신 분들이에요. 정부의 보유세 카드도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변수들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4월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제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다시 되살아날 경우 급격한 가격 반등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이어지는 동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퍼부어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돕고 있죠.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으로 들어선 어린아이들의 얼굴과 몸에 의료진이 물을 뿌려 유독물질을 씻어내는 등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폭격당한 주택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가족 전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모두 시리아군의 공격으로 희생된 겁니다. تابع النظام القصف بشكل مكثف أكثر بشكل أعناف جميع أنواع الأسلحة حكينا عنها.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점령지 두마에 염소가스 폭탄이 떨어졌고 인근 건물에도 신경작용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졌다고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0여 명에서 1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짐승이라 부르며 아사드를 지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럼에도 화학무기 공격이 반군의 조작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공군 비행장에 이스라엘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보복 공격이 이루어져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괴물 신인 강백호 선수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들었습니다. 동갑내기 양창섭, 곽빈 선수도 뽑혀서 신인 돌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4개월여 앞두고 웃는 얼굴로 회의를 시작한 야구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 하지만 최종 명단도 아니고 예비 엔트리를 뽑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에 드는 젊은 선수가 많아 최종 선발까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한 명 한 명 추가하다 보니 109명이나 됐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선수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19살 신인 강백호입니다. 개막 13경기 만에 홈런 4방에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해 코치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류현진에 이어 두 번째로 고졸 신인 데뷔전 승리 투수가 된 양창섭도 선발됐고 동갑내기 곽빈, 한동희까지 무려 4명의 10대가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를 보고 야구를 시작한 이른바 베이징 키즈들. 콜릭의 소년들이 10년 만에 대표 선수급으로 성장해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을 꿈꾸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24명은 오는 6월 중순 확정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강한 꽃샘추위를 뒤로하고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 기대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환절기인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량인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다소 빗줄기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는 짙었지만 대기질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 춘천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 시작되는 비는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후 2달 된 딸을 안고 바닥에 앉아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던 여성의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4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녀의 남편 역시 아내의 대학 공부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요. 지성이면 감천,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여기서도 적용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